제 남편의 차에서 콘돔과 정력제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큰 소란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것들을 형광 녹색 액체로 바꿔치기 했을 뿐입니다. 그 액체는 고추물과 호신용 스프레이가 섞인 것이었죠. 결국 남편과 제 며느리는 출장에서 돌아온 후 온몸이 녹색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흥미진진한 진짜 쇼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곳에 와주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제 채널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이 복수 이야기가 어디까지 퍼져나갔는지 알려주세요. 저는 이 이야기가 얼마나 멀리까지 전해졌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때 저는 문가에 팔짱을 낀 채 서서 남편 지호 씨가 비틀거리며 들어오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진한 술 냄새가 코를 찔렀고 오후 내내 구워놓았던 빵 냄새를 완전히 덮어버렸습니다. 제가 직접 골라주었던 푸른색 넥타이는 이제 그의 목에 느슨하게 걸려 있었고 셔츠는 구겨진 지폐처럼 마구 구겨져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힘껏 주무른 것 같았죠. 그의 손에는 여전히 와인 한 병이 들려 있었는데 사업 파트너와 식사할 때마다 자랑하듯 꺼내던 그 고급 와인이었습니다. 서아 씨, 알아요? 이번 계약 정말 커요. 엄청나게 크다고요. 그는 혀 꼬그라진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서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는 커다란 돌덩이가 짓누르는 듯했습니다. 지호 씨는 정장 재킷을 아무렇게나 소파에 던졌고 그것이 바닥으로 미끄러져 떨어지는 것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파에 몸을 축 늘어뜨리고 머리를 뒤로 젖혔습니다. 몇 분도 채 지나지 않아 트럭 엔진 소리처럼 커다란 코골이가 온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다가가 재킷을 주워 들었습니다. 부드러운 양모의 촉감이 느껴졌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익숙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재킷을 접어 의자에 걸어두고 그의 머리 밑에 베개를 받쳐주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입은 약간 벌어져 주변의 모든 것을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함께 해온 이 남자를 바라보며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우리가 언제 이렇게 낯선 사이가 되었을까? 저는 집 밖으로 나와 마당으로 향했습니다. 밤의 차가운 바람이 저를 떨게 했습니다. 어둑한 가로등 불빛이 문 앞에 비스듬히 세워진 지호 씨의 검은색 SUV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조수석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그는 이제 이런 사소한 일조차 잊어버리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차문을 열었습니다. 늘 그랬듯이 그의 뒤처리나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조수석에는 서류, 영수증, 명함들이 쌓여 있었고 뚜껑이 제대로 닫히지 않은 편의점 커피잔이 의자에 얼룩을 남겨놓았습니다. 저는 코를 찡그렸습니다. 시큼한 커피 냄새 때문만이 아니라 희미하지만 톡 쏘는 또 다른 냄새 때문이었습니다. 향수 냄새였습니다. 제가 쓰는 브랜드도 집에 있는 누구도 쓰는 향수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달콤하고 유혹적인 냄새, 마치 한껏 꾸미는 젊은 여자가 쓸 법한 향수였습니다. 제 마음이 순간 움찔했지만 저는 애써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어쩌면 어떤 여자 고객이 남긴 것일지도 모른다고 누가 알겠냐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허리를 굽혀 수납함을 열었습니다. 지호 씨가 늘 아무렇게나 던져두던 수첩을 찾으려던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수첩 대신 제 두 손을 떨게 만드는 물건이 만져졌습니다. 느껴진 콘돔 한 상자였습니다. 은색 포장지가 차 안의 어둑한 불빛 아래 번쩍였습니다. 그 옆에는 약 알약들이 한 줄로 놓여 있었습니다. 소문으로만 들어봤던 남자들의 그 문제를 해결해준다는 작은 알약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미 몇 알은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손에 쥐었습니다. 손가락은 감각을 잃은 듯 차가웠고 이 모든 것이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마치 악몽 같았습니다. 저는 혹시 이웃이라도 볼까 두려워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거리는 죽은 듯 고요했고 그저 바람이 나무를 스치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속에서는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것들을 수납함에 다시 넣었습니다. 너무나 조심스러운 움직임이었습니다. 마치 어떤 중요한 것을 망가뜨릴까 두려워하는 듯이요. 수납함을 닫고 차문을 잠갔습니다. 저는 그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콘돔, 알약, 향수 냄새. 이 모든 것이 마치 퍼즐 조각 같았지만 저는 그것들을 맞추기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지호 씨의 코골이 소리가 여전히 거실에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잠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제 마음속에서 어떤 광풍이 휘몰아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구겨진 흰 셔츠는 단추가 몇 개 풀려 있었고 코골이 소리에 맞춰 들썩이는 가슴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입은 반쯤 벌어져 있었고 침 한 줄기가 입가에서 흘러내려 베개에 떨어졌습니다. 그 코골이 소리는 규칙적이었지만 귀에 거슬렸고 이 집의 무거운 침묵을 애써 덮으려는 듯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제가 그토록 사랑했고 제 젊은 시절 전부를 기꺼이 바쳤던 남자. 가슴에 격렬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지호 씨의 지금 이 만취한 모습은 제 생각을 순식간에 과거로 돌려놓았습니다. 그 옛날의 시간들 떠올리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던 날들이었죠. 기억합니다. 그날 동네 작은 절 앞에서 지호 씨는 두 손을 떨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에는 아주 소박한 은반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서아 씨, 저랑 결혼해 줄래요? 그는 목소리가 갈라졌지만 눈빛은 반짝였습니다. 마치 세상에 우리 둘만 남은 듯이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그에게 순낙했습니다. 값싼 반지 때문이 아니라 그의 진심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믿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가정을 꾸리고 어떤 어려움이든 함께 헤쳐나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 건우가 태어나던 날,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몇 시간 동안 진통을 겪었습니다. 온몸은 땀으로 젖어 있었고 침대 시트를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지호 씨는 복도 밖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간호사에게 당황한 목소리로 소리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내는 괜찮습니까? 아기는요? 아무 문제 없겠죠? 마침내 건우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을 때 저는 그가 문을 박차고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지만 눈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해냈어, 서아 씨. 우리 아들 건강해. 그는 저를 안았고 뜨거운 눈물이 제 어깨를 적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라고 느꼈습니다. 그 후의 아침들도 기억합니다. 지호 씨는 낡은 자전거를 타고 건우를 학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아이는 뒷자리에 앉아 아빠의 허리를 잡고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제잘거렸죠. 지호 씨는 늘 학교 문 앞에서 멈춰 서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힘내라, 내 아들. 언젠가 너는 사람들을 죽음의 소나기에서 구해낼 영웅이 될 거야. 건우는 동그란 눈을 크게 뜨고 아빠의 말에 질린 양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번은 아이가 뒷마당에서 호수로 물놀이를 하다가 온몸이 흠뻑 젖은 채 소리쳤습니다. 나는 소방관이 돼서 모든 불을 끌 거야. 저는 웃으며 그건 아이의 꿈이라고 말했지만 지호 씨는 달랐습니다. 그는 쪼그리고 앉아 아들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하고 싶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 아빠는 널 믿는다. 저는 그를 사랑했습니다. 바로 이런 순간들 때문에요. 그는 제 남편일 뿐만 아니라 아들에게 가장 강력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시간은 빨리 흘렀고 건우는 자라서 강하고 결단력이 있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지호 씨가 약속했던 대로 시의 구조대장이 되었습니다. 건우가 아영이와 결혼하던 날, 저는 교회 첫 줄에 앉아 아들이 신부의 손을 잡는 것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영이는 상냥하고 사려 깊은 아이였습니다. 늘 세세한 부분까지 저를 챙겨주었죠. 한 번은 오후 내내 저와 함께 앉아 조용히 사과를 깎아주며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했던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건우 오빠처럼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할 때 얼굴에 햇살처럼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제가 운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공한 남편, 훌륭한 아들,
그리고 착한 며느리까지. 제 가정은 제가 늘 그렇게 믿어왔던 것처럼 완벽한 그림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그림은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잠든 지호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코골이 소리는 마치 무딘 칼처럼 제 심장을 천천히 베고 있었습니다. 콘돔, 정력제, 낯선 향수 냄새, 이 모든 것이 깨진 거울 조각처럼 제 소중한 아름다운 추억들을 날카롭게 찔러댔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호 씨는 언제 이렇게 낯선 사람이 되어버렸을까? 그의 약속, 포옹, 따뜻한 눈빛은 언제 거짓이 되어버렸을까? 저는 소리치고 싶었고 그를 흔들어 답을 캐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제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웠고 심장이 너무 아파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저는 낡은 담요를 들어 그의 몸에 덮어주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수천 번 반복했던 행동이었지만 이번에는 아무런 따뜻함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거실의 대부분의 불을 끄고 희미한 어둠만 남겼습니다. 침실로 돌아오는 발걸음 하나하나가 천근짜리 돌을 끄는 듯 무거웠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 옆에 앉아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목구멍으로 쓰디쓴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와 저를 집어삼킬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첫 햇살이 커튼을 뚫고 들어와 바닥에 빛과 그림자를 들이웠습니다. 저는 늘 그랬듯이 일찍 일어나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이 고요한 집안의 유일한 소리였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위해 라테 한 잔을 탔습니다. 익숙한 커피 향이 공기를 가득 채웠지만 제 가슴 속의 은밀한 통증을 달래주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주방 아일랜드에서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어제 남은 빵 몇 조각, 달걀 프라이 2개, 그리고 썰어놓은 과일 한 접시였습니다. 저는 기계적으로 이 모든 것을 했습니다. 마치 이 일상을 유지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할 수 있을 것처럼요. 하지만 거실을 보니 지호 씨가 여전히 소파에서 자고 있었고 코골이 소리가 공기 중에 남아있는 술 냄새와 뒤섞이자 제 마음은 다시 움츠러들었습니다. 차수납함 속 콘돔과 알약은 마치 가시처럼 제 머릿속에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빛바랜 낡은 파란색 외투를 입고 시장에 갈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온 가족이 가장 좋아하는 소고기 묵국을 끓일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웃으며 국을 맛있게 먹는 거누나 늘 제 음식이 맛있다고 칭찬해주던 아영이의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물론 그녀가 그저 저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 그랬다는 것을 알았지만요. 예전에는 이런 장면들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지만 지금은 그저 공허함만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장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사야 할 채소와 고기 목록에 집중하며 잡념에서 벗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길을 걷다가 침실 가방에 지갑을 두고 온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건망증을 탓하며 투덜거렸습니다. 몸을 돌려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익숙한 길, 양옆의 나무들이 아침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보니 집에 불이 아직 켜져 있었습니다. 해가 이미 떴는데도 말이죠. 어쩌면 지호 씨가 이미 깨어났거나 아영이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소리를 내지 않기 위해 발걸음을 늦췄습니다. 하지만 대문에 가까워지자 미세한 소리가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속삭이는 듯한 가벼운 웃음소리였습니다. 뒷마당에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시동을 끄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이웃의 것도 아니었고 제 손녀 하은이가 노는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가 담장 옆과목 뒤에 숨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왜 이렇게 몰래 숨어들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조심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나뭇잎 틈새로 엿보았습니다. 눈앞의 광경은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 오래된 감나무 아래 제가 예전에 하은이에게 스웨터를 떠주곤 하던 그곳에서 지호 씨와 아영이가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영이는 작년 생일 때 제가 선물했던 노란색 곰무늬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날 그녀가 저를 안고
이것은 제가 받은 가장 예쁜 선물이에요. 라고 말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이제 그 원피스는 그녀의 몸에 밀착되어 있었고 그녀는 지호 씨의 품에 안겨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입술은 열렬한 연인들처럼 서로에게 닿아 있었습니다. 지호 씨의 손은 그녀의 등을 쓸어내렸고 그녀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아영이가 웃었습니다. 그 맑고도 날카로운 웃음소리는 제 심장을 직접 꿰뚫는 듯했습니다. 당신은 늘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방법을 알아요. 그녀는 너무나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입을 막고 튀어나올 것 같은 헐떡거림을 억누르려 했습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고 마치 가슴에서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식은 땀이 등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배신감에 몸이 떨렸습니다. 그들은 키스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제 집 마당에서 제가 돌아가신 시어머니를 기리기 위해 꽃을 심었던 곳에서 제가 어렸을 때 건우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던 곳에서 바로 제 침실 창문 바로 아래에서 저는 얼마나 많은 밤을 그곳에서 이 가정을 위해 기도했던가요. 이 배신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모든 소중한 추억을 파괴하는 날카로운 칼날이었습니다. 저는 몸을 돌려 서둘러 떠났습니다. 길 위에 작은 돌들을 밟고 지나가는 발소리가 제 머릿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영이의 웃음소리와 지호 씨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뒤섞여 들렸습니다. 저는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간신히 담장을 붙잡고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소리치고 싶었고 그들에게 달려가 따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풀려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전날 밤 지호 씨의 코골이 소리, 소파에 쓰러져 잠든 그의 모습은 이제 극도의 모욕이 되어 저를 고통의 심연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강해서가 아니라 고통이 너무 커서 눈물이 아예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차를 몰고 시장으로 돌아왔지만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익숙한 길과 양옆의 나무들은 이제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온 세상이 제 머릿속에 부서진 조각들로 축소된 것 같았습니다. 지호 씨와 아영이가 마당에 있는 모습이 멈춘 영화처럼 계속해서 반복 재생되었습니다. 저는 운전대를 힘껏 움켜쥐고 길에 집중하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억, 모든 작은 세부 사안이 갑자기 선명해졌습니다. 마치 마침내 전체 모습이 맞춰진 끔찍한 퍼즐처럼요. 지호 씨가 매번 출장을 간다고 말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늘 여행 가방을 꼼꼼하게 챙겼고 정장은 칼날처럼 다려져 있었으며 말투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도 되는 듯 했습니다. 서화 씨, 제가 며칠 부산에 가야 해요. 회사에서 중요한 고객들을 만나야 하거든요. 그는 늘 그렇게 말하고는 제 이마에 키스한 뒤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하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아영이 제 사랑스러운 며느리도 갑작스러운 여행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혜림이랑 며칠 제주도에 놀러 갈 거예요. 언니가 쉬러 가자고 했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마치 사탕을 받은 아이처럼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웃으며 허락했고 심지어 옆집에 사는 친한 친구 미애 씨에게 전화해서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집에 사람이 없어지겠어. 나랑 건우 먹을 것만 하는데. 미애 씨는 전화 너머로 크게 웃으며 부러움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화 씨, 정말 복 받았네. 이렇게 예쁘고 착한 며느리가 있다니. 저는 그때 고개를 끄덕이며 진정으로 완벽한 가정을 가졌다고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말들은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영이의 부자 친구 혜림이가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늘 번쩍이는 빨간색 차를 몰고 우리 집에 왔고 명품 옷을 입고 반쯤 얼굴을 가리는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습니다. 아영이는 늘 달려나가 어깨동무를 하고 혜림이와 함께 짐을 차에 실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인 것처럼요. 한 번은 제가 현관에 서서 그들을 배웅하며 며느리에게 좋은 친구가 있어서 기쁘다고 손을 흔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저는 이 모든 것이 정교하게 계획된 연극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영이의 여행 시기는 늘 지호 씨의 출장 시기와 정확히 겹쳤습니다. 제가 어떻게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순진할 수 있었을까요? 한 번은 아영이가 제게 작은 선물을 가져다 주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은색 포장지로 아주 조심스럽게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혜림언니가 저번에 여행 갔다가 사온 거예요. 그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상자를 열자 안에는 아주 비싼 실크 스카프가 있었습니다. 태그가 그대로 붙어 있었는데 부산의 한 고급 부티크에서 산 것이었습니다. 저는 실크 스카프를 받아 부드러운 천을 만지며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네 친구 혜림이 정말 다정하구나. 이 선물 정말 예쁘다. 아영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언니는 늘 어머니를 생각해요. 저는 믿었습니다. 너무나 믿어서 이웃들에게까지 며느리가 이런 친구를 둔 것이 얼마나 행운인지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 실크 스카프, 그 여행들, 이 모든 것이 진실을 감추기 위한 변명이었음을요. 혜림이는 아영이의 가장 친한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 속임수의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제가 이제 막 이 배신의 퍼즐에서 발견한 또 다른 조각이었습니다. 저는 차를 시장 한가운데에 세웠습니다. 이곳의 신선한 채소, 냄새와 활기찬 인파는 보통 저에게 평온함을 주었지만 오늘은 그저 그곳에 서서 가방끈을 움켜쥐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장을 볼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상인들이 서와 아주머니, 오늘 소고기 좀 사실래요? 채소는 방금 따서 아주 신선해요. 라고 외쳤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너무나 멀리서 들려왔고 제 귀에는 닿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 두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랜 세월 가정을 돌보느라 거칠어진 그 손에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평생을 이 가정을 만들고 지호 씨를 사랑하고 아영이를 믿는 데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로 제 집에서 가장 파렴치한 방식으로 저를 배신했습니다.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아영이가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늘 그랬듯이 환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돌아오셨어요? 점심 뭐 드실지 생각 중이셨어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그녀는 달콤한 목소리로 물었고 눈은 밝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저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그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내 속이 뒤틀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겨우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지호 씨는 이미 깼어. 지호 씨가 거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술은 거의 다 깬 상태였습니다. 그는 정장 재킷을 입고 다가와 늘 그랬듯이 제 뺨에 키스했습니다. 나 출근해야겠어요. 서아 씨. 저녁엔 일찍 돌아올게요. 그는 아무렇지 않은 듯 말했습니다. 저는 웃었지만 제 미소는 마치 가면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네, 조심해서 다녀와요. 저는 아무런 감정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그들에게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너희는 내가 얼마나 바보 같다고 생각하는 거야? 저는 그곳에 서서 아영이가 부엌에서 바삐 움직이는 것을, 지호 씨가 대문을 나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 마음속에 불이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분노의 불이 아니라 더 차갑고 더 날카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배신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제 자존심을 깊이 찌르는 상처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석양이 마당을 주황색으로 물들였지만 그 따뜻함은 제 마음속으로는 비추지 못했습니다.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평온한 듯 했습니다. 구운 고기 냄새가 공중에 퍼져 있었고 아영이가 정성껏 준비한 옥수수, 샐러드 향과 뒤섞였습니다. 그녀는 일어나 따뜻한 국 한 그릇을 제 앞에 놓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많이 드세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맛으로 만들었어요. 그녀는 꿀처럼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예전에는 아름다운 선율처럼 들렸지만 지금은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저를 역겹게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국을 들었지만 한 숟가락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지호 씨는 제 맞은편에 앉아 큰 소리로
하하 웃으며 곧 성사될 새로운 계약에 대해 의기양양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서화 씨, 알아요? 이번 계약은 정말 큰 건이에요. 우리 온 가족의 삶을 바꿀지도 몰라요. 그는 눈을 반짝이며 마치 저와 공유하는 듯 말했습니다. 그는 아영이의 손을 만지작거리며 그녀가 만든 음식이 정말 맛있다고 칭찬했습니다. 그 말투는 저를 소름 돋게 할 정도로 달콤했습니다. 아영아, 너는 정말 우리 집의 보물이야. 그가 말하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마치 제가 제 식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요. 저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얼굴에는 나무 인형처럼 굳은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제 내면에서는 폭풍이 포효하고 있었지만 저는 조용히 이를 악물고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난 후 아영이가 접시를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지호 씨는 찬잔에서 와인 한 병을 꺼내 두 잔을 따랐습니다. 계약 성사를 미리 축하하기 위해서야. 그는 그렇게 말하며 아영이에게 한 잔을 건넸습니다. 유리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는 이 집을 뒤덮고 있는 거짓말을 저에게 상기시켰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피곤해서 먼저 방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은 그들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식당을 나설 때 아영이는 여전히 웃으며 저를 어머니라고 불렀고 지호 씨는 의자에 기대어 와인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마당에서, 수납함에서, 그리고 그가 엮어낸 모든 거짓말 속에서 말이죠. 그날 밤 집안의 불이 거의 다 꺼진 후 지호 씨는 다시 소파에서 잠들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반쯤 남은 와인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의 코골이 소리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크고 규칙적인 소리였습니다. 다른 소리들을 덮으려는 듯이요. 저는 거실 구석에 숨어 그가 잠든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마음은 죽은 듯했습니다. 한때 저에게 세상 전부를 약속했던 이 남자는 이제 낯선 사람, 배신자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그의 코골이 소리가 깊어지고 그가 완전히 잠들었음을 확신할 때까지요. 그리고 저는 발끝으로 걸어 그의 책상으로 갔습니다. 그의 정장 재킷이 의자에 걸려 있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지만 주머니를 더듬어 차 열쇠를 꺼냈습니다.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저에게는 그것이 결말을 알리는 종소리 같았습니다. 차고 문을 열자 어둑한 불빛이 검은색 가시 위를 비추었습니다. 제 심장이 너무나 빨리 뛰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가죽 냄새가 어젯밤 맡았던 낯선 향수 냄새와 뒤섞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수납함을 열었습니다. 그 아랫들과 콘돔 상자는 여전히 그곳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마치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요. 저는 그것들을 꺼냈습니다. 느리고 조심스러운 움직임이었습니다. 마치 제 집에서 도둑질을 하는 것처럼요. 그것들을 만질 때마다 차가운 분노가 혈관을 타고 흘렀지만 저는 참아냈습니다. 제 계획에 집중했습니다. 제가 들고 다니던 가방 속에는 형광 녹색 액체가 담긴 통이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오전 내내 조제했던 혼합물이었습니다. 색소, 고춘물, 그리고 동네 낡은 철물점에서 사온 강력한 피부 자극제를 조심스럽게 섞은 것이었죠. 저는 콘돔 상자를 열었습니다. 너무 떨려서 거의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정확한 움직임으로 내용물을 바꿔치기 했습니다.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도록 확실히 했습니다. 혼합물의 톡 쏘는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계속했습니다. 작업을 마친 후 모든 것을 수납함에 다시 넣고 선수건으로 모든 지문을 닦아냈습니다. 수납함을 닫고 차문을 잠갔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저는 열쇠를 지호 씨의 재킷 주머니에 다시 넣어두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코를 골고 있었고 제가 막 설치한 덫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칠흑 같은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는 마치 저를 배신한 사람들의 파멸을 사는 듯했습니다. 제 몸속에서 차가운 결심이 자라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맹목적으로 믿던 서아가 아니었습니다. 순종적인 아내도 상냥한 며느리도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보았습니다. 이제 저는 그들이
스스로 파멸하게 만들 것입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이 드러날 그날을, 그들의 위선적인 미소가 사라질 그날을 상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비웃음거리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너희는 정말 크게 착각하는 거야. 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며칠 후 아침 햇살이 식당 창문을 통해 나무 테이블 위로 쏟아졌습니다. 저는 이미 식어버린 커피 한 잔을 손에 들고 지호 씨가 아침 식사 중에 평온하게 선언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서아 씨, 제가 며칠 부산으로 출장 가야 해요. 회사에서 새로운 고객을 만나야 하거든요. 그의 말투는 너무나 평범했습니다. 마치 늘 하던 일상처럼요. 그는 빵 한 조각을 베어 물고 씹으면서 신문을 보았습니다. 저는 흥미있는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며칠이나 가는데요? 제가 물었지만 속으로는 그가 어디에도 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거짓말은 더 이상 무게가 없었습니다. 바람처럼 가벼웠습니다. 그의 옆에 앉은 아영이는 환하게 웃으며 하은이에게 달걀 프라이를 더 주었습니다. 어머니 안 계실 때는 제가 어머니랑 하은이 돌봐드릴게요. 그녀는 달콤하게 사람을 죽일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허리를 굽혀 하은이의 머리를 쓰다듬고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진한 미소를 띠고서요. 어머니는 아무것도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있잖아요. 저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제가 순수하다고 믿었던 그 눈을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아영아. 제가 대답했지만 제 가슴 속은 얼음 한 겹이 낀 듯 했습니다. 나는 다 알고 있어. 나는 다 봤어. 나는 더 이상 너희의 허튼 소리를 믿을 바보 같은 여자가 아니야. 그날 오후 저는 거실 창가에 서서 커튼을 살짝 걷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익숙한 빨간색 승용차, 혜림이의 차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혜림이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몸에 딱 붙는 세련된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커다란 선글라스를 낀 채였습니다. 그녀의 명품 가방이 햇살 아래 반짝였습니다. 그녀가 경적을 짧게 울리자 그 뭉툭한 소리가 제 마음을 옥죄었습니다. 아영이가 재빨리 외투를 입고 작은 여행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차에 타기 전 그녀는 고개를 돌려 유리창 너머로 저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 저 며칠 다녀올게요. 몸 조심하세요. 친구가 저에게 깜짝 여행을 선물해 준대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밌게 놀다 와. 하지만 제 머릿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영아,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야. 빨간 차가 기모퉁이에서 사라지자 저는 커튼을 움켜쥐었습니다. 손가락에 하얗게 변할 정도로 힘을 주었습니다. 이 속임수는 제 자존심을 날카롭게 베는 칼날 같았습니다. 저는 오늘 밤 반드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제 눈앞에서 제가 힘들게 읽어놓은 집에서 계속해서 이런 짓을 하도록 내버려둘 수 없었습니다. 저는 차 열쇠를 들고 외투를 입은 후 지호 씨의 SUV를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발각되지 않을 거리를 유지하면서요.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지호 씨는 시내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번쩍이는 검은색 SUV는 큰 길로 들어서더니 고급 호텔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바로 별빛 호텔이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가장 친했던 친구 수영이가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차를 세웠습니다. 심장이 빨라지고 손이 떨렸습니다. 수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콘돔, 마당에서의 그 장면, 지호 씨와 아영이의 배신을요. 전화 너머 수영이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서아 씨, 걱정 마. 이 개자식들이 내 호텔에 숨으면 내가 모를 줄 알았나? 내가 도와줄게. 지금 와. 내가 그 쓰레기 옆방으로 예약해 줄게. 수영이는 말한 대로 했습니다. 저는 호텔로 들어갔고 프런트에서 열쇠를 받았습니다. 곧장 위층으로 올라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을 끄고 어둠 속에서 조용히 서서 벽에 귀를 대고 옆방의 모든 움직임을 들었습니다. 제 심장이 너무나 빨리 뛰었습니다.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제가 무엇을 기대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제 덫이 효과가 있을지 확인하려면 직접 보고 들어야만 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옆방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두꺼운 커튼 뒤에 숨어 발코니에서 호텔 로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지호 씨가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희미한 불빛 아래 그는 초조하게 계속 시계를 보았습니다. 그때 익숙한 빨간 차가 주차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영이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몸에 딱 붙는 파란색 미니스커트를 입고 머리를 풀어헤친 채였습니다. 그녀 옆에는 혜림이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거만하고 잘난 척하는 모습이었지만 선글라스를 벗자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이 드러났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호텔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대화하며 마치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은 듯 웃었습니다. 지호 씨가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말하는 것을 들었고 세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고요한 밤에 유난히 귀에 거슬렸습니다. 저는 발코니 난간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 지경이었습니다. 아팠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오직 그 형광녹색 액체통만이 그들을 기다리는 덕만이 생각났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노와 증오로 가득했습니다. 계속 웃어봐. 나를 영원히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오늘 밤 모든 것이 끝날 거야. 저는 방으로 돌아와 침대 옆에 앉아 가슴을 안았습니다. 이제 막 진짜 쇼가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곧 제가 놓은 덫에 스스로 걸어 들어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치읓 같은 방에 서서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거친 벽에 귀를 바싹대고 옆방의 숨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했습니다. 문틈 아래로 복도 불빛이 새어 들어와 바닥에 희미한 빛을 그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한 번 한 번의 박동이 가슴속 고요를 깨뜨릴 것 같았습니다. 제가 무엇을 기다리는지 알 수 없었지만 들어야만 했습니다. 알아야만 했습니다. 제가 의심했던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옆방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이어서 푹신한 카펫 위를 걷는 하이힐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발코니 커튼 틈새로 엿보니 지호 씨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초조한 표정으로 손을 주머니에 넣고 있었습니다. 아영이가 안으로 들어갔고 그 뒤를 혜림이가 따랐습니다. 제가 착한 며느리의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던 그 여자였습니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자 문이 닫혔지만 얇은 벽을 통해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짐은 여기 두면 될까요, 아영씨? 아영이가 가볍게 웃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저를 소름 돋게 할 정도로 달콤했습니다. 아영씨라고 지호 씨를 부르는 그 친밀하고 연인 같은 어조는 저를 소리 지르고 싶게 만들었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곳에 서서 커튼을 움켜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지호 씨가 낮은 목소리로 욕설을 퍼붓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엄숙하고 화가 나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부르지 마, 아영아. 조심해. 이어서 낄낄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누가 봉투를 뜯는 소리 같았습니다. 돈 가져가. 네가 원하는 거야. 지호 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혜림, 나랑 장난치지 마. 저는 숨을 들이쉬고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뇌물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진실이 악몽처럼 사라지지 않도록 무엇이든 붙잡아야 했습니다. 혜림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날카롭고 능소적이며 아무런 감정도 없었습니다. 너희 이 불륜 커플 잘 들어. 매달 돈을 받지 못하면 서와 아주머니가 모든 것을 알게 될 거야. 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한마디만 하면 충분해. 제 심장이 누군가에게 힘껏 쥐어짜이는 것 같았습니다. 혜림이는 아영이의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지호 씨의 비서였고 그들의 약점을 잡고 두 사람을 협박하는 악역이었습니다. 이 진실은 날카로운 칼처럼 제 가슴을 깊이 찔렀습니다. 너무 심하잖아. 아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는 듯했습니다. 내가 이걸 원했다고 생각해. 혜림이가 비웃는 듯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공기를 가르는 날카로운 소리였습니다. 내가 널 돕는 거잖아,
아영아, 내가 아니었으면 네 시어머니는 진작에 의심했을 거야. 그녀는 네 생각만큼 멍청하지 않아. 아영이가 깊이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고 이어서 속삭임으로 변했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다음에는 우리 집에 오지 마. 시어머니가 이미 눈치채기 시작했어. 그들이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제 심장에 칼을 꽂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곳에 서서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피를 낼 정도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계산했습니다. 그들은 제 집에서 공모하여 저를 속이는 연극을 펼쳤습니다. 마침내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커튼 뒤로 숨어 틈새로 엿보았습니다. 혜림이가 나왔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마치 중요하지 않은 사업 거래를 막 마친 것처럼요. 그녀는 복도를 걸어갔고 하이힐 소리가 울려 퍼지다가 모퉁이를 돌자 사라졌습니다. 단에는 지호 씨와 아영이만 남았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친밀하고 역겨운 소리였습니다. 마치 작은 골칫거리를 해결한 듯이요. 됐어. 신경 쓰지 마. 지호 씨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욕망으로 가득 찬 목소리였습니다. 이제 우리 둘뿐이야, 아영아. 아영이의 낄낄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이어서 포옹하는 듯한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고 터져 나올 것 같은 눈물을 참으려 했었습니다. 다이아가 문을 박차고 그들의 얼굴에 대고 나는 다 알고 있어. 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어둠 속에 서서 휴대폰을 쥐고 있었습니다. 녹음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매 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은 점점 더 차가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때 지호 씨와 아영이에 대한 사랑과 신뢰는 이제 모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진실이 드러났어. 내 덫도 곧 꺼질 거야. 저는 수납함 속 형광 녹색 액체통, 제가 정성껏 준비한 그 덫이 곧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도망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절대로 도망칠 수 없을 것입니다. 혜림이가 떠나고 하이힐 소리가 복도 끝에서 사라지자 저는 어두운 방에 서서 벽에 기대었습니다. 숨이 가빴지만 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저와 지호 씨 방 사이의 얇은 벽은 마치 저와 잔인한 진실을 가르는 연약한 경계선 같았습니다. 저는 벽에 귀를 대고 옆방에서 나는 어떤 소리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영이의 웃음소리는 여름 바람처럼 부드럽고 가벼웠습니다. 이어서 지호 씨의 나지막하고 친밀한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아영아, 정말 예쁘다. 오늘 밤은 우리 거야. 이어진 소리는 옷이 스치는 소리였습니다. 그들이 몸을 가까이 하는 낮은 소리가 벽을 통해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마치 제 심장을 찢어놓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쉬며 초를 세웠습니다. 분노와 고통으로 떨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불과 몇 분 후 비명 소리가 고요를 깨뜨렸습니다. 하하, 뜨거워. 내 살이 타는 것 같아. 아영이의 목소리가 변조되었습니다.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마치 불에 타는 것처럼요. 저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자 지호 씨가 경악한 목소리로 소리치는 것이 들렸습니다. 세상에, 이게 뭐야? 아영아, 왜 그래? 제 머릿속에 전구가 켜졌습니다. 덫이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색소, 고춘물, 그리고 피부 자극제가 섞인 그 형광녹색 액체가 위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옆방에서 무언가가 넘어지는 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어서 몸이 벽에 부딪히는 소리와 절망적인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파, 불타는 것 같아. 아영이가 울음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지호 씨는 두서없이 소리쳤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뭐야? 저는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극도로 빨리 뛰었지만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쾌감이 몸속에서 솟아올랐습니다. 마치 만성적인 불이 마침내 타오르는 것처럼요. 저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손은 약간 떨렸지만 움직임은 단호했습니다. 위험번호로 긴급 전화를 걸었습니다. 별빛 호텔입니다. 저는 애써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한방에서 사람이 다쳤어요. 화한 약품 같아요. 빨리 와주세요.
전화 너머로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심각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응답을 기다리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복도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있는 힘껏 공포에 질린 척 소리쳤습니다. 살려주세요. 저 방에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제 목소리가 울려 퍼지며 다른 투숙객들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그들은 호기심 어린 속삭임을 주고받으며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지호 씨 방문 앞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몇몇 호텔 직원들이 달려와 문을 힘껏 두드렸습니다. 문 열어. 무슨 일이에요? 한 사람이 소리쳤지만 안에서는 계속해서 혼란스럽고 절망적인 비명 소리가 들릴 뿐이었습니다. 저는 사람들 틈에 섞여 손으로 입을 막고 겁에 질린 척했지만 제 심장은 다른 감정으로 격렬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바로 통쾌함이었습니다. 저는 이 순간을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그들의 거짓말이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는 것을 기다려왔습니다. 10분도 채 되지 않아 앰뷸런스 사이렌 소리가 밖에서 날카롭고 급박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복도 창문에서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구조대가 뛰어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선두에는 바로 제 아들 건우가 있었습니다. 그는 엄숙한 표정이었고 제복은 꼿꼿했지만 저는 그가 곧 맞닥뜨릴 모든 상황에 대비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건우가 문을 힘껏 두드렸습니다. 구조대, 즉시 문 열어. 그가 명령했지만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안에서 들리는 비명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는 어깨로 문을 밀쳤고 나무문이 쾅 소리를 내며 부서졌습니다. 복도 불빛이 순식간에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저는 사람들 틈에 서서 그 장면을 뚫어지라 바라보았습니다. 지호 씨와 아영이는 완전히 벌거벗은 채였습니다. 피부에는 형광 녹색 액체가 잔뜩 묻어 있었고 붉게 부어올라 염증이 생긴 상태였습니다. 두 사람은 얼굴을 가린 채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영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살려줘. 너무 아파. 지호 씨는 비틀거리며 그녀를 가리려 했지만 자신도 아파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눈은 따가워서 뜰 수 없었습니다. 이게 뭐야? 누가 한 짓이야? 그는 갈라진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구경하던 투숙객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휴대폰으로 녹화하기 시작했고 카메라 셔터 소리가 끊임없이 들렸습니다. 세상에, 저것 좀 봐. 한 여자가 놀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서들이 뭘 하고 있는 거야? 다른 사람이 물었습니다. 호기심과 경멸이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곳에 서서 손으로 입을 막고 있었지만 입가에는 미세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행복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마땅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건우는 몇 초 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충격에서 고통으로 변했습니다. 방 안의 두 사람을 알아봤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빠, 아영이.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는 듯이요. 하지만 그는 곧 정신을 차리고 대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빨리 깨끗한 물과 젖은 수건 가져와.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저는 그의 눈 속에 비친 산산조각 난 마음을 보았습니다. 저는 몸을 돌려 사람들 틈에 섞여 천천히 복도를 떠났습니다. 뒤에서는 속삭임, 셔터 소리, 욕설이 호텔을 가득 채웠습니다. 누군가 저 녹색 커플은 분명 온 도시의 웃음거리가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지만 그 영상이 곧 인터넷에 불처럼 퍼져 지호 씨와 아영이의 거짓말을 태워버릴 것이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호텔 스캔들 이후 저는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은 무거웠지만 겉으로는 평온을 유지했습니다. 건우가 제 눈 속의 혼란을 보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제가 아직 대답할 준비가 되지 않은 질문들을 그가 묻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부엌으로 들어와 저는 평소처럼 조용히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향긋한 갈비찜 한 솥, 따뜻하게 데운 밥 몇 그릇, 그리고 간단한 나물 반찬 한 접시였습니다. 이런 익숙한 집안일은 제 마음을 차분하게 유지하고 제 내면의 광풍을 감추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국을 저으면서도 제 머릿속에는 호텔에서의 그 장면이 계속해서 반복 재생되었습니다.
온몸이 녹색으로 물들어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던 지호 씨와 아영이의 모습이요. 제 일부는 통쾌함을 느꼈지만 다른 일부는 아팠습니다. 진실이 건우의 마음을 산산조각 낼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대문이 열리고 지호 씨와 아영이가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초췌하고 지저분했습니다. 옷은 구겨져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으며 얼굴은 붉게 부어 있었고 피부에는 씻기지 않는 녹색 반점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영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눈은 붉게 붓고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어머니, 맹세해요. 제가 건우 씨에게 잘못한 일은 없어요. 그녀는 울면서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그저 화학약품 사고였어요. 저는 일하고 있었어요. 제발 믿어주세요. 지호 씨는 그녀 뒤에 서서 필사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쉰 목소리로 서아 씨, 날 믿어야 해요. 그건 사고였어요. 어떻게 된 건지 저도 몰라요. 저는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어설픈 연기를 보며 마치 형편없는 연극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배우들은 대사도 잊어버린 듯 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는 척하며 아영이를 안아 등을 토닥였습니다. 나는 너를 믿어. 착한 아이야. 저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내가 너와 건우 씨의 오해를 풀어줄게. 아영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방금 사면을 받은 것처럼요. 지호 씨도 안도의 한숨을 쉬며 웃었습니다.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고마워요. 서아 씨. 당신이 가장 현명하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오직 차가운 경멸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바보라고 이런 허튼 소리를 아직도 믿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몸을 돌려 계속해서 주방 조리대를 닦았습니다. 그들이 제 붉어진 눈시울을 보지 못하도록요. 다음 날 밤 저는 건우, 제 딸 소민, 소녀 하은, 그리고 친한 이웃 미애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호텔 일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가족 모임이 필요해요. 저는 전화로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요. 아영이는 눈을 반짝이며 새 원피스로 갈아입고 머리를 올렸습니다. 마치 파티에 가는 것처럼요. 지호 씨도 고개를 끄덕이며 저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여자예요, 서아 씨. 늘 가정을 지켜줘서 고마워요. 저는 그저 웃었지만 이 저녁 식사가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적어도 겉보기에는요. 식탁에는 전통 요리들이 가득했습니다. 색깔이 선명하고 먹음직스러운 갈비찜과 잡채, 그리고 하은이가 가장 좋아하는 단팥죽이 있었습니다. 저는 밥을 푸고 음료를 따르면서 미애 씨와 사소한 이야기들을 나누며 모든 것이 정상인 척했습니다. 건우는 제 맞은편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눈빛이 흐트러져 무언가를 억누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소민이는 늘 솔직하게 학교 이야기를 했고 하은이는 미애 씨의 농담에 깔깔거렸습니다. 아영이와 지우 씨는 함께 앉아 태연한 척하려 했었지만 그들의 모든 움직임이 긴장되어 있다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식사 도중에 저는 휴대폰을 식탁에 놓고 화면을 켰습니다. 여러분께 들려줄 것이 있어요. 제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식탁의 모든 사람들을 침묵시킬 만큼 단호했습니다. 저는 호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혜림이의 차가운 목소리가 선명하게 흘러나왔습니다. 돈을 내지 않으면 네 아내가 모든 것을 알게 될 거야. 식탁은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건우는 젓가락을 멈추고 제게서 지호 씨에게로 다시 아영이에게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소민이는 혼란스러운 표정이었고 하은이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끼고 웃음을 멈췄습니다. 아영이는 온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숟가락이 손에서 떨어졌고 눈물이 봇물처럼 쏟아졌습니다. 지호 씨는 식탁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조작된 거야. 서아 씨. 믿지 마. 누가 나를 해치려는 거야. 하지만 아영이는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건우는
의자 팔걸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변할 정도로 힘을 주었습니다. 왜요? 그의 목소리는 억눌려 있었지만 지우 씨와 아영이를 똑바로 노려보았습니다. 당신은 제 아내잖아요.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심장을 찢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방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내 식탁에 놓았습니다. 이혼 합의서였습니다. 이미 준비되어 있었고 마지막 장에는 제 서명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영이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옆에 무릎을 꿇고 제 옷을 잡았습니다. 제발 안 돼요. 고의가 아니었어요. 맹세해요. 지우 씨도 일어섰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아 씨,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제발 이 가정을 망가뜨리지 말아요. 저는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물과 애원을 보면서도 제 마음속에는 오직 공허함만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이미 직접 망가뜨렸잖아. 저는 평온하지만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건우는 일어섰습니다. 의자를 뒤로 밀어내는 나무 마찰 소리가 고요함 속에서 유난히 귀에 거슬렸습니다. 더 이상 되돌릴 수 없어요. 그의 목소리는 잠겼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는 몸을 돌려 식당을 나섰습니다. 아영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소민이는 하은이를 안고 있었고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미애 씨는 제 손을 잡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서아 씨, 정말 용감해요. 저녁 식사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 끝났습니다. 아영이의 울음소리와 의자가 끌리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그 재앙 같았던 저녁 식사 후 몇 주 뒤, 저와 건우는 법원에 들어섰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제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지만 저는 등을 곧게 펴고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어 커튼 뒤에서 거짓말을 엿듣던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서아였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진실을 직시하고 결코 물러서지 않는 서아였습니다. 건우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가 그곳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제가 필요한 모든 지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앉았습니다. 맞은편에는 지우 씨와 아영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한 줄의 좌석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지만 우리 사이의 거리는 마치 깊은 심양 같았습니다. 지우 씨는 초췌해 보였습니다. 정장은 구겨져 있었고 눈 밑은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예전에 큰 계약을 자랑하던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아영이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렸고 두 손은 떨면서 깍지 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감히 쳐다보지 못했고 건우의 시선도 마주하지 못했습니다. 제 변호사, 강단 있고 유능한 중년 여성은 일어서서 두꺼운 서류 한 뭉치를 판사 앞에 놓았습니다. 판사님, 여기에 지호 씨와 아영 씨의 매도 및 배신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힘이 넘쳤습니다. 그녀는 호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혜림이의 차가운 목소리가 다시 한번 들려왔습니다. 돈을 내지 않으면 네 아내가 모든 것을 알게 될 거야. 이어서 그녀는 호텔 사진들을 제시했습니다. 지호 씨와 아영이가 온몸이 녹색으로 물든 채 공포에 질려 벌거벗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온 도시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수백 명이 공유했던 녹색 커플 영상이 상영되었습니다. 법정 안에서는 파도처럼 속삭임이 일었습니다. 판사는 모든 증거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저는 그곳에 앉아 의자 가장자리를 움켜쥐었습니다. 긴장해서가 아니라 진실이 반박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지호 씨가 일어나려 애썼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글자처럼 작았습니다. 판사님, 이건 오해입니다. 저는 함정에 빠진 거예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공기 중으로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아영이는 무너져 내리며 통곡했습니다.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고의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눈빛이 엄한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의 변명은 듣고 싶지 않은 듯했습니다. 사실은 이미 명확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지호 씨는 재산의 대부분을 잃었습니다. 집, 차,
그리고 제가 수년 동안 모아온 저축까지요. 아영이는 위자료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앉아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반격할 힘도 없었습니다. 지호 씨는 얼굴을 가린 채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아영이는 목이 메어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들의 눈물이 더 이상 저를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법원을 나설 때 건우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잠겼습니다. 이제 우리 둘뿐이에요, 어머니. 아무도 다시는 어머니를 상처 주지 못하게 할 거예요. 저는 아들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고통이 보였지만 그의 간인함도 보였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건우야.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는 이겨낼 거야. 예전처럼.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의 마음도 산산조각 났겠지만 그는 고통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집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롭게 느껴졌습니다. 제 충실한 오랜 이웃 미애 씨가 따끈한 갈비탕 한 솥을 가져왔습니다. 향긋한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화 씨, 이건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평화야. 그녀는 저를 힘껏 안아주었습니다. 오늘은 당신에게 새로운 시작이야.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포옹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저, 건우, 소민, 그리고 하은이뿐이었습니다. 지호 씨도 아영이도 거짓말도 없었습니다. 건우는 하은이에게 불 속에서 사람들을 구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서서히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하은이는 웃으며 밥을 국물에 찍어 먹었습니다. 소민이는 제 손을 잡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강하세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저는 그곳에 앉아 제 가족들, 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나를 비웃고 나의 침묵을 과소평가했지만 결국 바로 이 침묵이 그들을 파괴하는 무기가 되었어. 나는 소리치지 않았고 울부짖지 않았으며 그들에게 나의 약점을 보여주지 않았어. 나는 덫을 놓아 그들이 스스로 추악한 지면목을 드러내도록 선택했어. 이제 나는 나의 존엄을 되찾았고 자유를 되찾았어. 그날 밤 저는 발코니에 서 있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마당의 꽃향기를 씌워날랐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시끄러웠습니다. 멀리서 차 소리와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왔지만 제 마음속에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깊은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깊이 숨을 들이쉬고 스스로에게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해냈어, 서화 씨. 제 인생은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더 이상 순종적인 아내도 맹목적인 며느리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자유와 존엄,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강해진 서화의 장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당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인물과 장소가 모두 수정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 이 이야기를 듣고 멈춰서서 생각하기를 바라며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많은 어머니들이 자신의 집에서 말없이 고통받고 있을까요? 저는 정말 묻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겉으로만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참고 견디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에 맞서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기 위해 용기를 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길을 밝혀주는 촛불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늘은 늘 선한 사람들을 돕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용기가 우리를 더 나은 날들로 이끌어줄 것이라고요. 동시에 영상 말미에는 채널에서 가장 인기 있는 2가지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여러분도 분명 좋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